네, 대인관계 관리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본 신문 기사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음, 그동안 저 역시도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교가 과연 왜 필요할까? 혹은 국가가 왜 필요할까?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혹시라도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의 기능, 국가의 기능, 그리고 공동체의 기능,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서와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아 개념에 대해서 했었죠. 자아 개념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은 주변에 나를 보고 반응해 주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대상들과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크게는 형성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후원해주는 자아 후원자가 있고 자아 파괴자가 존재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것을 무분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걸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죠. 누군가가 나를 후원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파괴하더라도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아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다. 열린 영역이 있고 내 스스로도 모르는 눈먼 영역이 있고 내가 꽁꽁 감추고 있는 숨겨진 영역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어떤 잠재된 영역들이 있는데 이 히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에 교재에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기반이라면 마음의 플랫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의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을 향상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정서지능을 향상해서 내가 다양한 정서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표현하는 통로로 삼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감정 혹은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죠. 그래서 내 감정 혹은 타인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변별할 수 있고 슬픈 상태인지 분노에 빠져 있는 상태인지 이러한 감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렇다면 다음 단계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통제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타인에 대한 이해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왜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 이해도나 상황 조절력 같은 것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했었죠. 감정을 조금은 절제하는 것을 권하는 편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이성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놓고 이성적인 것은 훌륭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매우 이성적으로 해야 하고 근거를 명확하고 타당하게 갖추어야 하고 감정에 그때그때 휘둘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권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 있죠. 분노라던가 슬픔이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 호들갑스럽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다소 교양 없는 행동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하다 보니까 절제를 권하는 이런 사회들은 감정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감정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내 감정도 모르고 절대적으로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도 모르니까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 태도 자체도 부족할 테고요. 전반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불통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공존할 때입니다. 감성 없이 이성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다운, 지극히 인간다운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성이 한 축이라면 감정은 그에 대립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감정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 아주 옛날에는요, 감정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 다음에 이제 긴장될 때랑 긴장이 풀렸을 때랑, 막 화가 나고 흥분했을 때랑 우울하고 침체될 때랑 뭐 이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달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한 분은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번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유럽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게 어떤 감정인지 다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간에게 볼 수 있는 공통된 몇 가지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지금은 그것이 다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슬픈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고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에게 유사하게 똑같게 나타난다. 화가 났을 때, 경멸할 때,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위에서 보면 자료를 보면 혐오, 화, 놀람, 경멸, 공포, 슬픔. 물론 살짝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 화난 표정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추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지금 놀라 있는 이분에게 뭔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다라고 파악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감정이 있다.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연구 중에서 좀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신체의 부위별로 감각이 어떻게 증가하나 이거를 이제 직접 표시를 해보세요 한 거죠. 이건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서 진행이 된 특정 어떤 인종에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핀란드 사람, 스웨덴 사람, 뭐 대만 사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감정이 담긴 단어 아니면 영화의 장면, 얼굴 표정,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들려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각이 막 증가하는 부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위들을 직접 체크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자, 그림을 보시면 화가 나는 어떤 이야기라던가 단어나 이런 것들은 상체 쪽으로 막 감각이 불타오르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슬픔의 감정은 심장 쪽으로는 뭔가 감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팔이라던가 다리는 감각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울감도 그렇죠. 우울감은 가슴이 서늘해진다거나 팔다리가 냉해지는 이런 느낌. 사랑은 뭐 아주 활활 타오르죠. 행복 온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좀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문화나 인종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감정, 특정 감정을 우리가 느꼈을 때 몸에 나타나는 이 감각들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거의 일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다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잖아요. 다른 시대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도 감정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려면 도대체 감정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감정은 지금 세분화되어서 10가지 그 이상의 감정들이 인간이 느끼는 기본 감정, 그리고 비기본 감정으로 막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쁨이죠. 자, 이 그림의 출처는 제가 밑에 잘 제시해 놨습니다. 자, 치과 갈 때 다 무섭죠? 치과 의사 선생님이 충치가 없다고 말해줬대요. 그때 느끼는 감정. 오, 내가 치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되어서 너무 좋은 거죠. 자, 이때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을 때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기쁨과 같은 맥락에 만족스럽다, 상쾌하다, 뭐 속이 후련하다, 환상적이다, 흥겹다, 오타가 났군요. 이런 하부 감정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뭘 연구했냐면 에크만과 같이 연구를 한 거죠. 액션 유닛이라고 그래서 어떤 감정들을 세분화한 것, 감정을 느낄 때 나타나는 얼굴 표정들을 몇 개, 한 40개가 넘는 유닛으로 쪼갠 다음에, 분노는 유닛 뭐 1번, 5번, 7번을 합치면 사람들이 이 표정을 분노에 찬, 감정으로 느낀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나타나는 얼굴 표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제 뺨이 올라가고 눈가에 이제 웃게 되니까 주름이 생기고 입술은 반달 모양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슬픔입니다. 할머니가 입원을 해서 병원에 다녀왔어. 울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느끼는 감정이죠.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대상을 어, 잃어버리게 됐을 때죠. 그리고 이제 슬픔을 느끼는 어떤 하위 감정들, 고독하거나 그립다라거나 막막하다라던가 이거 뭔가 좋은 감정들은 아니죠. 불쌍하거나 처량하거나. 근데 슬픔을 느낄 때 어떤 표정을 짓게 됩니까? 좀 앞서서 인류는 보편적으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낄 때 얼굴 표정마저도 다 일치하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신체 감각의 부위마저도 다 일치한다 라고 느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슬픔을 느낄 때 대부분은 눈꺼풀이 이제 아래로 울상이잖아요. 울기 직전의 표정, 입꼬리도 아래로 향하게 되죠. 뭐 이런 표정, 웃고 있는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슬프다라고 하지 않겠죠. 자, 다음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어떨 때 생길까요? 특히 최근은 분노 조절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은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쾌한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런 마음대로 잘 됐나? 네, 아무래도 네, 자녀도 뭐 한 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 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입니다. 혹은 부당한 거죠. 억울한 일, 그리고 공격을 당했다거나 공격을 당한 것처럼 느낄 때 그때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감정, 이것을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약 오른다라거나 짜증난다거나 뭐 그런 감정들입니다. 화가 날 때 분노,
일 때 어떤 얼굴 표정일까요? 네, 앞구리가 인상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입술이 이제 구겨진다라고 써놨는데 아무래도 입술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노려보는, 째려보는 눈을 하기도 하겠죠. 눈초리가 아주 매서워지는 얼굴 표정이 나타나겠죠. 자, 두려움입니다. 깜깜한 골목길을 지날 때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나타날 것만 같아. 네. 내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어, 위험에 직면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불확실함들이 나에게 두려움, 불안함을 주고 불안함은 두려움으로 이어질 이런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끔찍하고 두렵고 막막하다거나 이런 것. 두려움을 느낄 때, 놀랐을 때, 이 공포, 이런 맥락에서의 얼굴 표정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이 커지고, 동공도 커지고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죠. 그리고 입을 이런 식으로 네, 하기도 하죠. 감정이 어떨 때, 어떤 마음이 들 때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지를 하나하나 찬찬히 이해해 나가게 되면 아,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느끼는 건 이런 감정이구나. 알게 되겠죠. 이런 감정들은 이런 진행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난 앞으로 그럼 이런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되겠네. 근데 과연 이런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겨움 또는 미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엄마가 같이 타랬잖아. 싱싱이를 타고 있네요. 동생은 나 혼자 탈 거야. 라고 하면서 쌩 가버리죠. 얼마나 밉습니까? 동생은 자기만 생각해. 이럴 때 얼마나 마음속에 화도 나겠지만 이건 화가 난다기보다도 미운 거죠. 눈에 거슬리는 느낌이 나고 불쾌하고 못마땅합니다. 꼴 보기 싫다라거나 이럴 때 미움이나 역겨움을 느낄 때 우리는 윗입술이 올라간다거나 코에 주름이 잡힌다거나 이런 표정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감정들,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발현되는 것이잖아요. 감정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의 사회학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감정은 내 것이긴 한데요. 우리가 바깥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고 또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이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되거나 하더라도 그게 별로 그렇게 존중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발표가 됐죠. 물론 우리 대학에서는 이미 벌써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집단들이 이제 여럿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집단 중에 굉장히 어떤 이유를 대면서 화를 내는데 어, 되게 비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고 합리적인 얘기를 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주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감정을 주변에서 존중해 주기도 하고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고 쳐봐요. 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사장님은 벌써 자녀가 다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학생 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나 아니면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데이터가 어쨌든 내가 듣기에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화를 내세요. 근데 그런 아래 직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보통은 윗사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는 화를 받아줘야 하죠. 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내줘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사장님 그렇다 치고 이제 이사님은 예를 들면 초중고 대학생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주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래서 불편하다. 우리는 아이가 둘인데 그러면 컴퓨터는 한 대인데 아니면 뭐 데이터가 한 달에 얼마큼만 쓰는데 이런 식의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화를 냅니다. 자, 이유가 합리적이고 또 나에게 중요한 위치죠.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하니까. 합리적이지만 또 중요한 이유를 댄다면 그의 감정은 굉장히 존중받을 겁니다. 화를 내고, 화를 내실만 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면 화를 부리는 만큼 주변에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뭐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막 화를 냈다. 그때 아니면 화를 냈든 어떤 우울함을 표현했든 기쁨을 표현했든 집의 구성원들이 그걸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준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순위가 좀 높은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감정들이 이제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자 아마 댓글 창들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불편함을 막 분노를 표출했죠. 우리한테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 우리는 재택근무도 아니고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수업이 이렇게 늦어지면 뭐 어떡하냐라고 합니다. 주장 자체가 합리적이죠.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공개할 때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기 위한 것입니다. 고려를 당연히 했겠지만 그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이런 정책을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가정은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있는 뭐 주부라던가 아니면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업주부 형태로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돌봐줄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비합리적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 조금 좀 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구조에 따라서 고려의 가치가 아예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출연자가 많고 재미를 위해서 출연자 간의 서열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오늘 뭐 먹을까? 라고 할 때 서열이 높게 설정이 된 사람의 의견은 예 하면서 다 받아주는 반면에 누군가는 말을 해도 아예 됐어. 네 말은 뭐 내가 들을 필요도 없어. 라고 하죠. 그런데 또 여기에 웃음의 요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물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러죠. 왜 나한테는 왜 물어보지도 않아?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감정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화가 나면 뭐 있는 대로 화를 다 부리고 싶고 좋으면 뭐 있는 대로 다 뭐 감정을 다 드러내고 싶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안에서 이 집단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아 존중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에릭슨의 자아 발달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령기에 자아 존중감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따 이제 후반부에 더 설명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는 그래도 생애 처음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결과를 놓고 보면서 나보다 더 나은 결과에 대해서 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이 자아 존중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비례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자아 존중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 또 자신감, 비슷하지만 다른 이런 개념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이건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난 일주일 동안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비교 대상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느끼는 마음이죠. 달리기는 나의 자존심이야. 달리기 잘하는 건 나의 자존심이지. 좋은 집에 사는 것은 내 자존심이지. 혹은 뭐 그런 거 있죠. 좋은 차를 타는 게 내 자존심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 자체에 이미 비교 대상, 비교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얻는 감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존심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이 어떤 능력치가 떨어지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서열 의식을 이미 어떤 특정 특성에 대해서 이미 서열화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비교 대상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폄하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부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부심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서 목표로 하는 점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등굣길에 쓰레기 2개씩은 반드시 내가 주워서 학교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일주일 동안 그걸 내가 지킨 거죠. 그랬을 때 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마음을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 성취했을 때만 느끼는 마음이지만 이 자부심들이 누적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 있어. 너 달리기 잘할 수 있어? 이거 요리 뜨거운데 조심히 잘할 수 있지? 네,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부심과 자신감들이 누적될수록 그리고 자존심들이 누적될수록 자존감이 높아질 확률이 높지만 다만 자존심에 대해서는 비교 감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내가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면 과연 내 안에 있는 서열의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게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내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어울려 살아가고 내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낮은 자존감의 징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들이 낮은 자존감의
뭐 명백한 징후다라고 말하기도 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게임을 하는데 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존감이 높은 친구가 있다면 그 게임 자체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하지만 질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거나 포기해버립니다. 하다가 있죠. 게임하다가 아예 그냥 뒤집어 버리고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이거는 자존심은 굉장히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회피하기입니다. 자, 음, 반에서 뭐 어떤 놀이가 뭐 유행한 적이 있었겠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근데 뭐 어려운 거, 어떤 예를 들면 뭐 퍼즐 이렇게 맞추는 거라던가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자존감이 높은 경우는 내 자신이 여러 번 도전을 하면 이걸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계속합니다. 실패해도 뭐 도전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자존심은 굉장히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도전해서 실패하면 망신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도전하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척 하기도 하죠. 야, 그런 걸 왜 해? 아유, 정말. 되게 재미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거의 가치 자체를 깎아내리면서, 해피를 선택하기도 하죠. 자, 부정하기도 있습니다. 내일 뭐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어. 내일 뭐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네, 괜찮아. 그거 뭐 점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도 그래 노력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과정 하나하나를 착실하게 해나갈 때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는 건데 괜히 게으름 혹은 귀찮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부정하는 모습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자존심은 높되 자존감은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징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 자아 발달 단계의 마지막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아 발달 단계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에릭슨의 자아 발달 단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아 존중감은 이 에릭슨의 구분에 따르면 학령기,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때 좀 초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에릭슨은요, 우리가 인간의 이 자아가 초기에 형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을 한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 어떤 각각의 시기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이 생겨나고 이 과제를 잘 극복하면 다음 단계로 원만하게 진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할 때예요. 이때는 기저귀 차고 분유 먹고 이럴 때죠. 자, 이때는 우리 마음속에 신뢰감과 불신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공존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 있죠. 배고플 거, 자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씻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인데, 이때 주 양육자가 내가 배고프다고 그랬을 때 항상 웃는 얼굴로, 혹은 졸리다고 했을 때 항상 웃는 얼굴로, 어쨌든 일관된 양육 태도를 보였다면, 나는 이 세상을 굉장히 믿을 만한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2단계는 초기 아동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다닐 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제 유아기에 형성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자율성 획득을 좀 실패하면 자율성보다는 수치심을 좀 더 갖게 된다. 이렇게 에릭슨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충하는 이 개념들은 둘 중에 하나만 얻고 다른 것들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어떤 한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3, 4살 아이들 보세요. 이때는
이제 뛰어다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자유를 획득하게 됐잖아요. 음, 그럼 예를 들면 식당에 가보시면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것도 요때 아이들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막 있죠. 외부 세계에 막 가보고 싶고. 그런데 그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 없이 무조건 너무 엄격하게 혼나기만 하면 이 아이는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잘못됐나? 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에 대한 수치심을 더 많이 갖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이때 획득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식당에서 막 뛰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뭐 온몸이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그래, 너가 진짜 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뛰게 되면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다치실 수도 있어. 아니면 먼지가 나서 음식이 맛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을 납득시켜 준다면 나의 자율성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다만 잠깐 참았다가 나중에 때와 장소를 가려서 발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될 텐데, 이런 설명 없이 야! 뛰지 마! 뭐 이런 식 있죠. 그러면 내가 뭔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3, 4세 아이들 보면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나 혼자 할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 자율적인 행동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받아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유익이 5, 6세입니다. 이때는 창조성과 죄의식이 서로 이제 충돌하는 시기인데요. 자, 이때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면 말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거는 왜 그래요? 뭐 끊임없이 질문이 있죠. 이때 언어적인 실수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갑자기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랬습니다요 라거나 존댓말을 잘못 배워서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아이들이 배운 것을 내 창의성을 접목해서 한번 써보는 건데, 내가 이런 단어를 들었는데 이런 뜻으로 유추했으니까 한번 써본 건데 어디서 그런 욕을 배웠어? 라면서 막 너무 과도하게 처벌한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죄의식을 크게 느낄 수 있어서 어떤 창조성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가져와서 접목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받은 처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수에 대해서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그때 아이들을 다 수용을 해줬을 테죠. 적절한 창조성을 획득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셨을 겁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해보시면 자신감 혹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셨을 거예요. 이 초등학교 시기는 지적인 능력이 처음으로 검증되는 시기죠. 네, 물론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개인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는 특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물론 뭐 월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원 평가나 이런 것들 혹은 수업 중에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과목, 해당 과목을 어느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적절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 집단에서, 이 사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막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신감, 그러니까 과제도 잘하고 또 지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칭찬받을 만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이라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자기 개념, 나아가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자존감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 어떨까요? 자꾸 혼나고 열심히 하는데 점수 안 나오고, 나는 창조성을 발휘해서 어떤 행동들, 여전히 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하다가 갑자기 뭐 교실에 눕는다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처벌을 받는다거나 뭐 그랬다면 왜 나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지? 라고 하면서 열등감, 부족하다라는 생각, 그럼 나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런 식의 순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적절한 자존감을 형성한 채로 청소년기로 뾰병 하고 왔을 겁니다. 자, 청소년기는 지나와 보셨잖아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양한 내가 막 등장합니다. 어떤 날은 이랬다가, 어떤 날은 이랬다가, 어떤 날은 이런 가치가 좋았다가, 다른 날은 다른 가치가 좋습니다. 내가 아는 나, 또 타인이 보는 나,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아 개념에서 오픈된 영역이 가장 커야지만 건강한 나인데, 이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히든 영역이 너무 크고 아니면 뭐 그 블라인드 영역이 너무 크고 그러면 내가 아는 나, 남들이 아는 나, 이게 도대체 모순이 너무 이게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게 나지? 라고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이 해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나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페르소나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다양한 나의 인격들을 땅 통합해서 물론 평생을 가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합해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성인의 시기로 뿅 하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성인 초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학생 때는 한정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면 사랑이라던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내가 어떤 무조건적인 배려를 해줘보는 이런 헌신이라던가 이런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봄으로 해서 사회생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죠. 누군가에게 내가 친밀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노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호 주고받는 자기 노출의 양이 비슷해야 되고 또 적절한 내용이어야 하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 안이 아닌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사회생활 그리고 나중에 노년기 7단계는 성인기이고요. 8단계는 이제 노인기인데 이때도 원만하게 내 자신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자존감, 학년기 때 잃어버린 내 자신감, 자존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원인은 실패의 경험인 거죠. 내가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내가 칭찬을 받지 못했고 혹은 처벌을 받았고 그런 것이 과연 타당했던가? 그때는 내가 못했는데 지금도 나는 그러한가? 여전히 그러한가? 그래서 과거 화해하고 재건하기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물론 그 이전에 신뢰감, 불신감부터 시작할 수 있죠. 시작해서 나에게 어떤 그것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던가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라던가 자부심이라던가 또 자존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공의 경험이 막 거창한 이런 경험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성공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지킬 수 있는 어떤 작은 목표들로 시작을 해서 이걸 내가 완수하죠.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우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와 7개 내가 다 외웠네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자신이 오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하죠. 아마 누군가는 아우 누가 그때 전화해서 그래
아니면 그때 뭐 그래서 그래. 남 탓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온전히 다 내 탓을 해가면서 이 과정에서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감정, 정서, 물론 감정과 정서는 뭐 엄밀히 말해서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뜻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어떤 것이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 행동이 왜 이런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그 올바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올바른 자아 개념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 혹시 물론 다 훌륭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혹시 내가 이것이 좀 떨어진 상태여서 좀 더 회복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성공의 경험을 조금씩 정립하자.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 1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과제니까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죠.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성인 초기까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6단계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것 중에 내가 극복하지 못한 위기는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1단계인가요? 2단계인가요? 3단계인가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과거 화해하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극복하지 못한 위기를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1, 2, 3, 4로 나눠서 쓰는데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나는 뭐를 극복 못했나요? 난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네. 2단계, 3단계, 이때 아가였을 때로 돌아가야 되는군요. 자,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본 거죠. 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내가 조금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엄마가 안 돼, 안 돼! 과도한 통제를 하셨다. 그래서 집 앞 놀이터에 미끄럼틀이나 그네는 탈 수도 없었다. 나는 엄마의 통제를 거부하면서 뭐든지 그냥 혼자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안 됐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통제당한 나는 무력감을 느꼈고 지금의 나는 누군가가 그냥 결정해서 통보해주는 것을 따르는 게 편하다. 자, 이렇게 내가 극복하지 못한 위기 그리고 왜 그런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활동적이어서 감당하기 힘드셨을 거다. 엄마는 나를 돌보시느라 동생과 내가 있었던 거죠. 늘 지쳐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이 통하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함으로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좀 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셨을 것 같다. 또 엄마 성격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예 시도를 그냥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여기셨을 것 같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나를 이 위기에 빠지게 했던 그 대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엄마죠. 뭐 엄마면 뭐 3, 4살 아이라면 20대 후반일 수도 있고 30대 초반일 수도 있죠.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불안이 높은 상태라면 저런 행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예 못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해가 됐네요. 거기서 그럼 화해를 하고 그때 엄마는 그러셨군요. 자, 네 번째,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율성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점심 메뉴를 한번 직접 결정해 볼 거예요. 그동안은 친구들이 우리 이거 먹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직접 선택해서 제안을 해볼 겁니다. 뭐 먹고 나서 맛없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축되죠. 여기서 그만둘 수 있죠.
그만두면서 남 탓을 하겠죠. 저 친구가 나를 위축시켰어. 난 저 친구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불평하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회피하지 않고 야, 내일은 내가 더 노력해서 너를 만족시켜 줄 거야. 하면서 더 좋은 메뉴를 고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일주일 후에 내가 성공을 딱 했다면 오, 내가 내 힘으로 일주일 동안 온전히 뭔가를 선택해 봤네. 자율적으로 하면 자율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서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 2, 3, 4 해보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매번 과제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올바로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지금의 낮은 자존감 혹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됐는지 과거를 탐색해 보시고 거기에서 뭔가를 발견해서 해결해야 될 매듭이 있다면 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과제 수행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